네, 오늘 현금 거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부모 자식 간에 계좌 이체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증여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감시 분위기 이런 게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요, 이게 현금으로 거래하면 남들이 모르겠지, 과세 당국이 모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런 문의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문제를 우리 우영재 회계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9월에 국정감사 기사로 나온 기사입니다. 5만 원권 회수율 떨어지자 팔거든 국세청장 외. 실제로 뭐 5만 원권이 많이 안 들고 있다 그래요. 어디로 간 겁니까? 어디론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없죠, 근데 5만 원권이. 다른 어디론가 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런 문의들을 주고 계세요. 아들이 집 사면서 은행 대출을 4억이나 줬어요. 일부라도 갚아주고 싶은데 내가 가끔 1,000만 원씩 현금으로 주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고민들 하시죠? 저분 괜찮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 현금 거래를 할 때는요. 네. 여러 가지를 뭐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 1,000만 원이란 걸 내 통장에서 인출하게 되잖아요. 네. 이걸 아무리 몰래 준다고 하더라도 이 1,000만 원 이상 거래는 세무서로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FIU라고 하는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기준 금액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현금을 찾을 때 이제 FIU로 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통장에 있는 걸 현금으로 내가 찾았다는 그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자녀의 대출 금액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네. 이 감소됐다는 거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과세 당국에서도. 대출이 일시에 감소된 그 시점. 그 시점과 현금 출금이 가깝다면요. 이걸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이 현금을 찾았을 경우에 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IU에 보고되는 네. 그 기준으로 보면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가 보고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다. 이 사실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가네요, 아예 금융회사가. 그렇죠. 이거는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500만 원씩 찾는다고 문제가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1거래 1 동안 1,000만 원 이상은 자동으로 보고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금융회사에서 봤을 때 이 거래 자체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이 거래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간다는 거죠. 네. 이게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다 보니까 액수의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구 직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게 이런 규정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실 현금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막 1,000만 원씩 찾는다 그러면 뭐 조금 의심해 볼 만도 해요.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이런 규정들을 피해갈 수 있는 또 이 잔머리들이 또 많이 발달을 하고 있죠. 뭐 이런 댓글들, 제가 실제로 본 댓글을 2개를 달았습니다. A씨요. 1,000만 원부터 통보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100만 원씩 쪼개서 10번을 출금해서 보내면 어떠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또 다른 분은 이 1,000만 원 때문에요. 이게 900만 원씩 매일 출금을 합니다. 매일 출금을 해서 일주일 동안 해서 그거를 뭐 아들한테 주면 어떠냐. 이런 질문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분들 괜찮습니까? 일단 크게 이것도 크게 고액 현금 거래와 의심 거래로 나눠서 판단해 보면 하루 거래 동안 100만 원을 여러 번 나눠서 출금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합산된다는 거죠. 네. 예. 그게 ATM기라도 당연히 합산되겠죠. 그렇죠. 근데 의심 거래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또 다른 예 하나가 900만 원씩 매일 출금하는 겁니다. 네. 이건 일일 기준으로 1,000만 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충분히 이 지나온 거래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의심 거래로서.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례가 보고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를 굴려서 1,000만 원 이하로 쪼갠다 하더라도 결국 이게 아주 반복되고 또 규모가 커지고 하면 이 의심거래 보고로 자동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세 번째는 제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본 건데요. 금융정보분석원도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기준을 적용할 때 같은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하긴 합니다. 하루 동안 내가 100만 원씩 A은행, B은행을 이용했다면 이 두 개의 금융기관은 합산되지 않는다. 네. 다만 A 금융기관에서 여러 번에 나눠서 출금했다. 동일한 금융기관이라면 이거는 합산이 됩니다. 네. 같은 금융회사에서 막 이상한 일을 하면 적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금융실명제법 때문에 금융기관 여러 개를 쪼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산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게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금융회사 쪼개가지고 막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FIU의 기록이 남는다는 거랑요. 네. 통장에 남는다는 거는 다른 의미입니다. 네. 지금 FIU에서 정보가 집계됐다고 하더라도 다 세무서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거래 내역은 다 남아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 내역이 남아있는 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사례에서 볼 때 네. 대출이 감소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거는 FIU에서 세무서로 갔다고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크게 되면 그 정보가 세무서로 일부가 가는 건데 그렇죠.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이 FI 정보가 굳이 아니더라도 네. 이 사람 자체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는데 그게 부채가 갑자기 줄어들었다. 이 자체가 충분히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세무서 자체가 FIU라는 그 기관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직접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거래 정보가 온다면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는 현금이지만 대출이 상환된 내역이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입증은 결국 이제 일반 시민들이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이 국세청에서 그렇게 막강한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상증세법 45조에 있는 겁니다. 저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상당히 강력한 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직업이나 연령이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상, 연령상 대출을 갑자기 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것 같은데 대출 금액이 상환됐다는 거죠. 이게 재산 취득도 되는데 대출의 상환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 갑자기 예금이 입금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누가 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 났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현금을 뭐 1,000만 원 이하로 쪼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렇게 쪼갠다 하더라도요. 결국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이 사람의 소득을 봤을 때 도저히 이 정도 재산이 있다고 믿기 어려울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증빙 자료를 내야 되는데 증빙 자료를 내지 못하면 바로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증세법 45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국세청이 나중에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도요. 여기가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뭐 제 정보를 뭐 얼마나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아까도 FIU에서 집계할 때조차도요. 네. 금융기관 AB를 합산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예. 금융실명법에 따라 그렇습니다. 국세청도 내 계좌를 마음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국세청도 정식으로 누군가의 계좌를 금융기관한테 요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의 대출금이 갑자기 감소했다. 그러면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국세청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어떤 특정 점포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특정 금융기관 전체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어떤 특정 개인의 특정 금융기관 전체를 조회하는 건요. 국세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명법 때문에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일괄 조회보다는 특정 점포 조회가 더 수월하다는 거죠. 네. 국세청 입장에서 신청하기가. 네. 그럼 이때 특정 점포를 기준으로 조회를 하려면 국세청은 계좌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럼 그 국세청이 어떻게 내 계좌 정보를 알까? 그거에 예를 든 겁니다.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거든요. 네. 이때 저한테 이자를 지급하면서 다 오는 게 아니죠. 일부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원천징수가 돼서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원금을 기준으로 얼마의 이자가 지급되는지를 파악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게 어떤 계좌인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어휴.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신고된 계좌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세청에 신고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 계좌 국세청이 알고 있겠죠. 특정 금융기관에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네. 그냥 국세청 자체가 알고 있는 거죠. 아, 근로자분들도 국세를 환급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국세를 환급 신청할 때 제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당연히 어디다 제출하나요? 국세청에 제출하죠. 그 계좌 정보도 네.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리고 $10,000 이상의 금융 외화 거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국세청한테 그 계좌 정보를 줍니다. 네, 그것도 당연히 국세청이 받은 거니까 예, 가만히 있어도 예. 그것도 알 수 있겠죠.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그렇죠. 자금 조달 계획서에 지금 증빙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 증빙에
통장이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어제인가요? 국세청장이 신년사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뭐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좀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이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검증은 강화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직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액 현금 거래 문제, 과연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